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차량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이제 그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이 확인이 양쪽에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검찰청을 빠져나와서 서초역 방향으로 좌회전해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번쩍번쩍하는 것이 저희 경호 차량으로 보여지고. 예, 경호 차량도 지금 그 옆에가 지금 바로 금방 지나간 것이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타고 있는 호송차가 되겠습니다. 보시죠. 대통령을 부르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울구치소로 진입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구치소 앞에 도착을 했군요.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데요. 태극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예, 뭐 차를 타고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내려서 걸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차를 타고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호 차량들은 다 빠지고요. 예. 이제 호송차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 네, 경찰 병력들도 보이고요. 또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후송 차량입니다. 잠시 보시죠. 같이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행들이 경호 차량까지 다 같이 들어가는. 일반인들은 좀 못 통과하고요. 변호인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 4시 45분 지나고 15분 있는데요. 정도 걸렸습니다. 예, 4시 30분에 이 검찰 대기 장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출발을 했고요. 조금 전 4시 45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고요. 이제 21일에는 검찰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어제죠. 30일에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고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조금 전 한 3분 전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 선고 공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2017구합 364호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등 사건입니다. 박근혜 피고인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하겠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것도 직권남용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뇌물수수, 뇌물요구 등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럼 이하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부인 주장에 관해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이 방대하고 워낙 설명할 양이 많아서 법정에서 그 내용을 다 고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중심으로 판단의 요지만 간략히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인이 한 검찰 제출 증거의 증거 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판단은 판결 이후에 자세히 기재했으므로 소송 관계인은 그 부분 기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쓰는 것이 전문 법칙 위반이라는 주장을 변호인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만 여기서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어떤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종범의 업무 수첩은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과 기업 총수 등 개별 면담자 사이에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 이런 점을 직접 인정하는 진술 증거로는 물론 전문 법칙에 의해서 증거 능력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안종범은 피고인이 기업 총수들과 단독 면담을 한 다음에는 꼭 자신을 불러서 그 면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래서 자신이 그대로 수첩에 받아 적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단독 면담 후 안종범에게 면담에서의 대화 내용을 불러주어서 안종범이 이를 수첩에 받아 적어두었다는 사실은 단독 면담에서의 피고인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추측할 수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하고 안종범의 수첩은 그런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종범 수첩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이 부분 변호인의 증거 능력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먼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 개명 전 이름은 최순실입니다만 지금부터는 개명 후 이름인 최서원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최서원 그리고 경제수석인 안종범과 공모해서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안종범에게 지시해서 정경련을 통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기업들의 재단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여 미르재단에 486억 원, K스포츠재단에 288억 원, 합계 774억 원의 돈을 출연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두 재단을 합쳐서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재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은 안종범에게 이 사건 각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았다.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 최서원이나 안종범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사건 각 재단의 설립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기업 총수들과 비공개 단독 면담을 하였고 여기서 피고인은 기업 총수들에게 문화체육재단을 만들 예정인데 협조를 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재단 설립에 진척이 없다가 2015년 10월 19일 피고인이 갑자기 안종범을 불러서 2015년 10월 하순경으로 예정된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한 때 양국 문화재단 간의 MOU를 체결해야 되니까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피고인은 2015년 10월 19일 날 안종범에게 그와 같이 서둘러서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종범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을 모셔온 수석비서관인 안종범이 그에 관해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서 안종범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받아 적어두었다는 안종범 수첩이 압수되었는데 거기에도 2015년 10월 19일자 부분에 리커창 방한시 문화재단과 중국 간 MOU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모아서 정리해둔 지시사항표도 압수가 됐는데 거기의 2015년 10월 19일자 부분에도 리커창 방한 전에 문화재단 출범시키라 이런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2015년 10월 19일에 불과 열흘 남짓 후인 10월 말 리커창 총리 방한 전까지 문화재단을 출범시키라고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기한을 불과 열흘 정도 남기고 재단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은 안종범은 부랴부랴 정경련 부회장과 청와대 비서관인 최상목에게 연락해서 재단 설립 절차의 진행을 지시했고 최상목은 정경련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청와대에서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주재하면서 재단 설립을 독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안종범에게 미르라는 재단의 명칭과 재단의 이사장, 사무총장을 비롯한 재단 임원진 명단을 안종범에게 내려주면서 그대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단의 명칭은 최서원이 정한 것이었고 이사장, 사무총장 등 임원진도 최서원이 면접을 본 후 채용 결정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추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재산에는 쉽게 처분이 가능한 보통재산과 법률적 제한이 많아서 처분이 어려운 기본재산, 보통재산, 기본재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서원은 자신의 측근을 청와대 회의에 참석시켜서 미르 재단의 재산 중에 처분이 쉬운 보통재산의 비율을 크게 높이자 이런 주장을 회의에서 하도록 측근에게 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시 다른 회의 참석자들이 통상적인 재단처럼 기본재산 비율을 높게 하는 것이 맞다고 반대를 해서 미르재단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은 처분이 어려운 기본재산이 90%, 처분이 쉬운 보통재산이 10%로 결정돼서 설립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피고인은 갑자기 안종범을 불러서 지금 9대1로 되어 있는 기본재산, 보통재산 비율을 거꾸로 처분이 쉬운 보통재산을 80%, 처분이 쉬운 어려운 기본재산을 20%로 비율을 변경하라고 지시했고 안종범은 다시 정경련의 일을 지시해서 미르재단의 재산 비율은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그리고 최서원이 원래 원했던 대로 처분이 쉬운 보통재산의 비율이 훨씬 높게 정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300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던 출연금을 안종범에게 지시해서 500억 원으로 증액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급박한 청와대의 재단 설립 지시를 받은 정경련 관계자들은 출연할 기업들에게 급박하게 연락해서 대통령의 관심사항, 그다음에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사항이라는 말을 전하면서 하루 또는 이틀 내에 출연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기업 관계자들은 그와 같은 말에 각 재단의 설립 목적이나 취지, 사업 계획 등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기회조차 없이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의 출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 K스포츠재단도 미르재단보다는 설립에 시간적 여유가 다소 있었지만 미르재단과 똑같은 형태로 설립 절차가 진행되었고 역시 피고인의 지시로 최서원이 추천한 인사들로 재단의 이사장, 사무총장 등이 모두 임명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단 설립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최서원, 안종범 사이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직권남용, 그다음에 강요죄 두 가지 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직권남용죄라는 건 겉으로 보기에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행사하는 모양새, 외관이라고 합니다.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질은 그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출연 기업으로 하여금 재단 설립 취지에 대한 검토 등의 기회도 없이 며칠 사이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하면서 재단의 임원진 구성과 관련해서는 출연 기업의 관여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최서원이 추천하는 인사로 이사장, 사무총장 등 임원진을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재단에 관여할 권한이나 자격이 전혀 없는 최서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도록 해서 출연 기업의 재산권, 그다음에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실제로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해서 임명된 각 재단의 임직원으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리면서 재단이 추진할 여러 사업을 결정하고 임원들로부터 재단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서 직권남용죄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강요죄에 대해서 봅니다. 강요죄는 다른 사람을 협박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 없는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피고인의 안종범이 기업들에게 대놓고 돈을 안 내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명시적으로 협박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강요죄에서 협박은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명시적인 협박 없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 판례에서 쓰는 용어로는 위구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불안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협박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대통령이나 경제수석 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기업의 존립과 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허가, 세무조사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은 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출연 기업들도 그와 같은 대통령이나 경제수석 비서관의 권한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여 설립하는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출연 요구에 대해서 재단 설립 취지 등도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히 서둘러 적지 않은 금액의 출연 결정을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출연 기업 관계자들도 대부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과 청와대 경제수석이 요구한 사항이라고 들어서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있을지도 모를 어떤 불이익을 염려하여 출연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안종범이 비록 명시적인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재단 출연을 요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기업들이 어떤 불이익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강요죄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 공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KD 코퍼레이션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소원 안종범과 공모해서 현대차그룹 관계자에게 KD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하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KD 코퍼레이션은 최서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문모 씨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원동기용 흡착제라는 그런 물건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경제수석 안종범에게 KD 코퍼레이션의 기술을 현대차에서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안종범은 2014년 11월 27일 피고인과 함께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그 부회장에게 KD 코퍼레이션의 기술을 채택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해서 납품 계약 체결을 요구했습니다. 안종범의 요구를 받은 현대차 그룹 부회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바로 납품 계약 체결 진행을 지시했고 이에 부하 직원들은 바로 먼저 KD 코퍼레이션에 연락을 해서 협상을 진행해서 마침내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D 코퍼레이션이 생산하는 원동기용 흡착제는 자동차 부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장에 있는 원동기에 들어가는 하나의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는 그동안 그 원동기를 유지하고 보수해주는 업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납품을 받아왔기 때문에 현대차 구매팀에서 신경을 쓸 부품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현대차에서는 먼저 KD 코퍼레이션에 연락까지 하면서 납품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서 거쳐야 할 입찰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경제수석의 요구 내지 지시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현대차그룹 관계자들의 진술과 현대차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사정을 더해보면 현대차그룹이 KD 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체결한 것으로 피고인과 안종범이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피고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 코퍼레이션이 기술이 좋은 중소기업이라고 최서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현대차에 알아보라고 한 것일 뿐이지 KD 코퍼레이션이 최서원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최서원은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좋은지 아닌지 좋지 않은지 판단해서 추천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최서원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로얄 더치쉘, 대우조선 해양 등에게도 KD 코퍼레이션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집요하게 피고인에게 계속 부탁을 했고 또 KD 코퍼레이션의 특허 소송 문제까지 부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도 이러한 최서원의 부탁을 안종범에게 지시해서 계속적으로 KD 코퍼레이션의 납품 문제 등을 챙겼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최서원이 자신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KD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사적 부탁을 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현대차 그룹에 납품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최서원의 사적 부탁에 따라서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최서원과 공모 관계가 있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이 부분 KD 코퍼레이션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 공사실 역시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루트로든지 의사를 확인할 것이고 그 부분에도 나중에 차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선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반년 가까이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항소를 포기하면 징역 24년형의 중형이 확정되는 데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이 몇 차례 자필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항소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도 1심 재판부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제3자 뇌물 등 2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불복해 항소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면 박 전 대통령이 지금처럼 재판 보이콧을 계속할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법조계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법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로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반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는 재판 불출석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선 직접 재판에 나와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거나 검찰만 단독으로 항소할 경우 박 전 대통령 출석 없이 항소심 재판이 열리고 재판은 1심 재판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으로 1심 때보다 형량이 1년 더 늘어났습니다. 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징역은 1년, 벌금은 20억 원 더 늘어난 겁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 등을 뇌물로 인정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1심 때보다 넓게 봤습니다. 다만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박 전 대통령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을 헤아리기 어려운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주로 채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1심보다 형량이 늘자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2018도 1430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등 피고인 박근혜, 상고인 검사 사건입니다.
이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을 하여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상고 이유는 증거로 제출된 안종범의 업무 수첩과 진술에 증거 능력이 있는데도 원심이 그 일부에 대하여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잘못이 있으니 유죄로 다시 판단해달라는 것입니다. 안종범의 업무 수첩과 진술에 증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대부분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제310조 2에서 원칙적으로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 증거인지는 증명하려는 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는 전문 증거이지만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려는 경우에는 본래 증거이지 전문 증거가 아닙니다. 서류에 다른 사람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때에는 반드시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 능력을 먼저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 사실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서류는 전문 증거에 해당합니다. 서류가 그곳에 기재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안종범에게 말한 내용에 관한 안종범의 업무 수첩과 진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안종범에게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안종범에게 지시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증명하려는 사실이므로 본래 증거이지 전문 증거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안종범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진술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고인과 개별 면담자가 나온 대화 내용을 피고인이 단독 면담 후에 안종범에게 불러주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서 대화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 증거인 경우에는 전문 진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것임이 증명된 때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종범의 업무 수첩과 진술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종범의 업무 수첩과 진술은 피고인과 개별 면담자가 나오는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 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허용하면 대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직접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결국 대화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판단하였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종범의 업무수첩은 안종범이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 등을 기재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도 이유 없습니다. 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은 213억 원에 대한 뇌물수수 약속 부분, 말들의 보험료 상당액에 대한 뇌물수수 부분, 차량과 그 구입 대금에 대한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습니다. 원심은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에 출연금을 지급하게 한 것에 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과 최서원이 출연금을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습니다. 그 밖에 원심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에 관하여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습니다. 결국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상고 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4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 이유수에 포함되지 않은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따르면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에 속하는 죄와 다른 죄에 대하여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와 나머지 다른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을 법리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검사가 원심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므로 이유 무죄 부분과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 그리고 이와 형법 제37조 전담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나머지 유죄 부분이 모두 상고심에 이심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파기 부분과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유 무죄 부분도 또한 파기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파기되는 부분 중 유죄 부분은 이 판결의 선고로 그 부분에 대한 유죄 판단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제1심 판결도 공직선거법에 따른 분리선고를 하지 않았고 환송 전 원심에서 일부 강요 부분 등에 관하여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제1심 판결과 심판 대상이 달라지는 등 제1심 판결에도 파기 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제1심 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 전 원심에서 심판한 부분 중 대부분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확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모두에 대하여 다시 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둡니다. 이것으로 이유 요지의 설명을 마치고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어제 외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된 지 900일 만에 구치소 밖으로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3개월가량 병원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우한솔 기자입니다. 병원 주차장에 멈춰선 법무부 호송 차량에서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 의료진의 부축으로 내린 뒤 휠체어에 옮겨 탄 채 곧바로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어깨 수술을 위한 병원 입원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치소에 수감된 지 900일 만입니다. 병명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 어깨 근육 파열로 인한 병입니다. 법무부는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을 한 뒤 재활 치료까지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감자 신분인 만큼 병실 내에는 구치소 교도관이 머무르며 면회 등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주변에는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통증을 호소하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형 집행정지 심의위의 논의를 거쳐 이를 기각했습니다.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200억 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나오십니다! 대통령님 나오십니다! 그 어떤 나라도 결국 사면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 나라를 지키는 대통령님! 대통령님! 국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법원 3부는 조금 전 11시 20분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를 열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9개월 만에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갈래인데요. 대통령 재임 시절 최서원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케이 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강요한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입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이외의 직권 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2심 때보다 10년가량 줄어든 형량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오늘 검찰의 재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하며 법정에 불출석해왔는데요. 더욱이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오늘도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과는 별개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오늘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하면서 형량은 모두 2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형기를 모두 마칠 경우 2039년인 87살의 만기 출소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을 모두 마치고 최종 형량까지 확정받은 만큼 특별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얘기가 나왔던 만큼 오늘 대법원 선고 이후 사면론이 다시 논의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외부 병원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만에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자신을 호송하던 구치소 직원이 확진된 뒤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외부 병원에 이송됐고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기저질환 치료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아직 이송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건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